네, 지금부터는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 살펴보겠는데요. 네. 먼저 미국 보면은 작년 미국 시장 수익률이 꽤 높았는데 네.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못 미칠 것 같다. 이런 게 대세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가 가장 호재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싸다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이 오르면 그만큼 성장률, 그 다음에 상승폭이 둔화되는 거죠. 지금 3년 연속 미국이 워낙 급등을 좀 많이 한 상황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돈을 많이 풀었던 건데, 이제 긴축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률과 기업이익이 둔화된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성장률과 기업이익이 둔화되는 거는 사실은 아주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잖아요. 그랬다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둘 다. 성장률이 폭등했었는데 이게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정상으로 회귀하는 둔화예요. 기업이익도 그렇고. 근데 어차피 그런 수순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수순을 거치는 2022년 올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세 가지 모두 다 시장을 아주 강하게 올릴 만한 모멘텀이 아니고 오히려 좀 약세의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많이 바라보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약세론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폭락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의 폭락이 나타나려면 시스템 위기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사전에 시장이 인지하고 있고 정책 당국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폭락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위쪽이 어느 정도 막혀있다라는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 내기로 했고 금리 인상도 뭐 상반기는 확실히 될 것 같거든요. 뭐 3월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 좀 구체화되면은 뭐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뭐 긴축 발작이라고 테이퍼 텐트럼 같은 그런 현상이 뭐 미국 증시 또 글로벌 시장에도 다 나타날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요? 이머징 마켓은 그럴 수 있겠죠. 지금 터키 이미 얘기를 했고요. 어제 뉴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스리랑카 국가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 지금 뉴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안전한 달러와 안전한 미국의 뭐 안전자산이 있는데 굳이 위험 자산에 가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 특히 위험 국가에 있는 자금들이 달러들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늘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국가들은 이제 위기에 닥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긴축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이머징 국가에서 일부 어떤 항상 그 약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 국가들은 뭐 디폴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런 얘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어땠냐? 과거에 2차례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냥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이제 테이퍼 텐터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요. 테이퍼링은 시장에 반영한 겁니다. 시장은 항상 어떨 때 발작이라는 게 나타나냐면 예상치 않은 게 나타날 때 발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항상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지금 96포인트 레벨 정도에 있거든요. 이게 99, 100으로 막 향해서 간다. 그러면 시장은 크게 흔들립니다. 요거 하나 매일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봐요. 예. 매일 방송하면서 그걸 이제 체크를 하고 방송에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 하는데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그게 막 갑자기 막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1.5% 전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1.6에 갔더라고요. 예. 지금 1.6까지 올랐죠. 예. 이번에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거 왜 올랐냐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원래 6월쯤에 첫 시작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다가 3월에 하겠다. 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곧바로 오른 거예요. 그만큼 민감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1.8, 뭐 1.9, 2.2% 그냥 수직으로 천천히 가는 건 상관없어요.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근데 수직으로 그게 크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시장은 크게 거기에 반영을 하거든요. 즉 어떤 표현을 쓰는 거냐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거나 또는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지표가 급격하게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틀 때 위든 아래든 똑같습니다. 방향을 틀 때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크게 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FOMC에 맞서지 마라. 정부 정치에 맞서지 마라.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연준에 맞게 우리가 시황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나왔을 때는 분명히 반응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도 주로 보면은 뭐 빵이라고 하든지 네. 또는 테슬라, 뭐 엔비디아 같은 이제 빅테크주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 상승이 천천히만 가면 이 어떤 주식들도 네. 그렇게 뭐 크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 금리가 좀 올라가면 약간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쪽인지 어떨까요?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을 예를 들어 보면요. 애플이 금리 인상한다고 꺾일까요? 이 빅테크들의 성장률은 매년 30%씩 올라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 몇 퍼센트 올렸다고 해서 0.25bp씩 두 번 올렸다고 해서 얘들이 성장이 반감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2022년 올해 미국의 뭐 추천주 얘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근데 뭐 단연 1위가 애플이에요. 애플이 지금 3조 달러 돌파했지 않습니까? 장중에. 네. 굉장히 부럽죠. 3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1,200원 기준으로 하면은 3,600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총보다 크죠. 우리나라 시총보다 훨씬 큰 거죠. 우리나라 시총은 2,200조뿐이 안 돼요. 2,200조, 2,300조뿐이 안 됩니다. 훨씬 큰 거지 않습니까? 하나가, 한 기업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조 달러 돌파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애플카가 나오면. 이 얘기를 합니다. 애플카가 나오면.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요. 이들이 여태까지 있다가 애플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성숙 단계에 와 있고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카를 얘기를 하면서 애플카를 새로운 시대의 동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은 항상 스마트폰에서 뭐 게임하고 하곤 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떻든 이거는 그냥 2차원이잖아요. 텍스트가 있고 그림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애플이 얘기하는 글래스라는 건 뭐냐면 3D예요, 3D요. 얘는 통화도 내가 누르면 통화도 할 수 있지만 이걸 눌러서 어떤 장면이 나왔을 때 내 앞판에 자판이 있고 동영상으로 있는 4차원의 3D가 있는 거라고요. 이건 새로운 스마트폰의 시대로 가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빨라졌고 지금 2021년 작년서부터 2022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는 IT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가고 있는 애플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애플이 성장이 둔화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많이 동조가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당연히 걔는 고성장을 계속 할 거야. 이거 성공한다면 물론 성공한다면 계속 고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플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의 빅테크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위주로만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그쪽에 또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글로벌 매니저들은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매니저들은 지수를 비트해야 됩니다. 잘 아시죠?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높으면 좋든 싫든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지수를 비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시가총액이 높은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있고 거기 또 올라가고 그럼 또 아래 게 또 올라오고 그래서 미국이 계속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돈이 거기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쪽에만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시장 답답해서 매달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시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장이 뭐 삼성의 뭐 정치적, 정책적 이유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우리 주식 투자자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510조뿐이 안 됩니다. 52조의 영업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PER이 10배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체 시장 PER이 26배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PER이 뭐 소위 릴레이팅이 되든지 재평가를 받아서 20배 되면은 더블 나는 거죠, 더블. 그러면 지금 500조에서 1000조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지정적 리스크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그건 이제 핑계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ROE가 낮아요. ROE가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 빅테크처럼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쪽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미국도 그쪽을 가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ETF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 좀 유망해 보이는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뭐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저는 이제 IT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보고 있는 편이고요. 예, 일단 하드웨어. 기본적으로 ETF 쪽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ETF는 쉽게 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시작한 지는 이미 ETF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 정도에 시작을 했다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ETF가 20년도에 5조 5천억 정도 ETF 매수였거든요. 근데 작년 2021년도에는 9조 7천억, 거의 10조 정도, 2배 이상 ETF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ETF에 돈이 많이 가고 있고요. 돈이 가는 곳에 항상 수익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이 ETF를 사는 게 분명히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ETF에서 계속 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다만 ETF 투자를 하실 때 첫 번째 투자를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요. 신규 ETF가 더 수익률이 좋다. 그리고 ETF가 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성장할 수 있는,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ETF라는 거 우리는 사실은 뻔히 다 압니다. 미래 성장의 섹터가 뭔지를 아는 게 우리가 왜 알 수 있냐면 전기차 성장 섹터잖아요. 자율주행 성장 섹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3D라고 얘기하는 3D를 표현하고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에 뭐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새로운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다 성장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쪽에 담고 있는 ETF들을 갖고 있으면은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2021년도에 끝내 승자는 누구였냐면 QQQ 보유자가 승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전히 나스닥? 여전히 그 나스닥의 ETF요. 요번에도 뭐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그런 쪽에 성장 쪽에 ETF를 포함하고 있는 쪽이 계속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국을 이번에 보겠는데요. 중국은 뭐 11월 공업 이익 증가율이 9%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네.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데 네. 올해 중국 경제 전망 그리고 네. 정치 상황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에서 올해 경기 상황 안 좋다라고 하죠. 제가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요. 올해 경기 상황은 좋지 않게 지금 IMF나 IBRD나 이런 데서 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올해 경기 좋지 않다라는 게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첫 번째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의 정책 당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을 바라볼 때 포인트를 뭘 봐야 되냐면요. 중국이 지준율 인하 요번에 했지 않습니까? 지준율 인하 지난 10년 동안 4번뿐이 안 했어요. 2011년도 했고 15년도 했고 18년도 했고 21년도 했어요. 2011년도가 언제냐면요. 남유럽 피그스 국가의 디폴트가 났을 네. 때고요. 2015년도에는 미국이 긴축을 시작할 때입니다. 벤 버너키 의장이 긴축한다고 얘기할 때예요. 2018년도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해서 대차대표 축소한다고 하면서 빠질 때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만 지준율 인하를 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했다는 거예요. 올해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만큼 아주 치명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시장에서는요. 그러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냐? 중국 정책 당국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중국 정책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하지 않을 거다. 이건 경기 부양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뭐 오겠습니까? 헝다그룹발 부동산과 그리고 금융시장의 경색, 위축, 요걸 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느껴지냐면요. 인민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 기업 간의 M&A를 활성화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자금 지원해 줄게.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거 너희들끼리 빨리 해처모임을 해라. 자금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금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돈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준율 인하고 이런 걸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이 큰 리스크로 가느냐, 위험으로 가느냐를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질서 있는 디포트로 갈 거라고 저는 이제 단정 짓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추정하면서 이제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요. 어떤 걸 저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미국하고 엇박자를 냅니다, 중국이. 예. 미국이 긴축으로 가는 동안에 중국은 완화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번에도 똑같아요. 예. 요번에 똑같이 미국은 긴축으로 가는데 다시 완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긴축으로 가는데 중국이 완화로 가는 동안에 우리 시장이 좋았을 때가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2015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2006년, 2005년, 2004년도에 중국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네. 그때 우리 시장 좋았고요. 2015년도에 미국이 긴축을 한다고 뱅펑케 의장이 긴축한다고 발표했대. 그때 중국은 지준율 인하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시장은 어땠냐?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을 때예요. 즉 우리 시장은 중국은 미국하고 약간 엇박자를 하면서 정책을 내는 과정이 있고요. 그렇게 엇박자라는 게 왜 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 중국은 새로운 엇박자의 정책이 나왔고 그 정책 때문에 어떤 섹터나 아니면 어떤 테마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고 그 발생을 연동하면서 우리 시장이 같이 움직였던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시진핑이 제3연임이 확정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것인데 그 변화를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좋은 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얹어가면서 우리 시장 영향을 보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중국 시장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떠나서 거기에 연동하면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이 분야 투자 수익률이 높았는데요. 네. 올해 유망한 쪽은 역시 뭐 전기차, 2차 전지 쪽일지 아니면 또 다른 유망한 섹터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2차 전지는 성장은 계속 이제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보지만 예전처럼 고성장은 아닐 거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똑같이 그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은 시장은 항상 좀 더 높은 수익률 쫓아가는 거니까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인텔의 모빌아이하고 그리고 애플카 때문에 자율주행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미래차하고 자율주행이.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메타버스니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고사의 디스플레이든지 이런 것들은 차 안에서 구현을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 중에서 옛날 내연기관 차 말고요. 미래를 추정할 수 있는 미래차 쪽의 ETF와 미래차 쪽을 계속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차를 쫓아가면서 당연히 반도체는 발전을 할 건데 또 중국의 종목들도 봐야 되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자주 많이 하는데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성공했던 시대였어요.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생겼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생겼고, 아마존이 생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얘들이 왜 이제 와서 반도체 한다 그러고, 애플카 한다 그러고, 페이스북은 아예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왜 이랬을까? 이제 그동안의 10년을 누린 성장으로는 추가적인 고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는데 명확하게 시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를. 소연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가르쳐주고 있고 자율주행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글래스 스마트폰 새로운 디바이스라고 시장에서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쪽으로 이제 앞으로 5년, 10년을 갈 건데 그러면 나는 굳이 다른 데에 가서 저 굴뚝줄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음식료도 얘기하고 뭐 리오프닝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물론 단기간에 움직였을 때 내가 단기적으로 그쪽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같으면은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미 시장에서 성장 섹터와 성장 산업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만 하도 많은데 내가 거기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시장이 완전히 폭락하고 시스템 붕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진짜 말 그대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중국도 올해는 그런 뭐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나 하는 이런 첨단 쪽에 그 새로운 성장 산업 쪽에 더 유망할 수 있다. 뭐 이런 견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똑같이 스타트를 같이 가는 거니까 그쪽으로 갈 건데 제가 거기서 얘기하다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지금 온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그쪽에 가느냐 안 가느냐에서 여러분들이 중국 기업에 투자를 잘 안 하시잖아요. 위험하다고. 근데 중국이 그쪽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폭등합니다. 폭등.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어디가 가느냐는 늘 관심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설명을 쭉 드린 겁니다. 여러분께. 올해 국내 경제 상황과 정시 관련한 어떤 전반적인 움직임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에서 어떤 변수를 주목해야 되는지 눈이 조금 뜨이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통찰력 높은 설명해 주신 박병창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